네, 여러분 자꾸 끊겨서 죽겠네요. 이상하게, 제 타임라인에서 할 때는 끊긴 적이 없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끊겨가지고 너무 속상합니다. 네, 조금 더 테스트를 해가지고, 네, 시험 방송을 해가지고 문제를 없도록 네, 개선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읽을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레고의 또 성공한 전략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유통업체들, 장난감 유통, 구매 업체들하고 긴밀하게 이제 유대관계를 맺어왔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1951년에, 원래 장난감의 가장 팔리는 시즌은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그러니까 여름휴가가 끝나고 크리스마스 그 시즌 전까지는 이제 신규 주문이 없을 거다. 늘 그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올레 키르크 회장은, 우리가 그 장난감을 재고를 생산할 여력이 안 되니까 여름 동안 공장문을 닫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치만 이 아들 고트프레드는 생산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치명적인 실수다라고 믿어서 아내인 에디트와 함께 차를 몰고 남부 유틀란트에 있는 모든 장난감 구매처를 찾아다니며 여름 동안 공장을 들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주문을 받았대요. 네, 그래서 이 여행이 대단히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덴마크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되풀이를 하면서 이제 그 유통업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는데 이제 주목해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이후에 좀 있었던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 1967년에 레고는 취약전 아동의 작은 손에 맞도록 더 크게 제작된 블록 듀플로를 선보였다. 여러분들 레고 말고 레고 듀플로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두 배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듀플러스에서 이름을 딴 듀플로는 레고를 들어가게 만든 거부하기 힘든 관문이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더 큰 우리나라에는 코코블럭이라는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듀플로를 가지고 놀다가 점차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레고로 입문하게 됐다. 그리고 또 1968년에는 빌룬의 첫 레고랜드 놀이공원이 문을 열었다. 175만 개가 넘는 블록으로 만든 11m 높이의 상당히 현실감 있는 시팅 불 추장, 레고로 만들어 놓은 그런 모형들을 비롯해서 최고 수준의 볼거리를 가진 빌룬 레고랜드는 지금도 해마다 약 150만 명이 가깝게 방문하는 그런 관광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까 얘기했던 아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블럭만 파는 게 아니라 블럭 갖고 있는 스토리를 팔았고 놀이 시스템을 팔았고 유통업자들과 뭐 상생 관계를 맺어가면서 레고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는 굉장히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알고 계시는 최초의 레고 미니 피규어입니다. 이건 1978년에 등장했고요. 실제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레고보다는 굉장히 큰 규모였어요. 네. 그래서, 레고가 쭉 성장해온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고가 반대로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됐던 얘기 2장 혁신의 시작이라는 파트를 읽어드릴게요. 네, 그죠. 레고랜드 빌이 생겼던데 그 얘기는 처음 들었네요. 네. 네, 레고가 이제 좀 어떤 클라이막스에 있던 시기에 있던 일이에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스타워즈와의 콜라보인데요. 부사장의 성난 목소리가 매캐한 담배 연기처럼 레고의 한 회의실을 감돌았다. 레고가 스타워즈를 출시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자긍심과 자족감에 사로잡힌 레고로선 다른 기업의 지적 자산을 라이센스로 빌린다는 생각은 불쾌한 것이었다. 제 아무리 루카스 필름처럼 히트 상품 제조기가 협력 업체로라고 해도 말이다. 또 스타워즈의 라이센스를 얻으면 할리우드의 규칙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도 그랬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레고의 미주 사업부장이었던 피터 아이오라는 사람은 이 일을 담당하면서 이렇게 이제 회고를 합니다. 거의 외부 협력 업체를 신뢰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직접 한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바로 공격형 군함과 암살용 드로이드, 그리고 다른 스타워즈들의 무기를 레고 그룹의 환경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레고는 전쟁을 놀이처럼 보이게 만들지 않는다는 올레 키르크의 핵심 가치관을 존중한다. 그래서 사실 전쟁을 소재로 한 이 레고 스타워즈와의 협력은 레고 그룹에서는 초기에 굉장히 반대를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오는 임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에게 루카스 필름과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바로 손을 잡지 않는 것에 따르는 위험이었다. 그는 미국 시장에 있었으니까 미국이 유럽보다 훨씬 빠르게 라이센스 중심 시장으로 변모하는 상황에 경각심을 느꼈다. 당시에 라이센스, TV나 영화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하는 장난감 제품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장난감의 절반을 차지했다. 아이오는 레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스타워즈라는 특별한 문화 현상을 활용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져서 라이선스 시장의 후발주자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네, 그래서 막 설득을 합니다. 내부 사람들을. 실제로 공상과학적으로 포장이 되긴 했지만 낭자한 선혈이 없이 선과 악의 고전적인 대립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라는 그런 계속 홍보 활동을 하면서 수뇌부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합당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바로 부모들에게 직접 물어보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스타워즈와의 결혼을 허락할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과 독일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섰다. 미국의 부모들은 압도적으로 결혼을 지지했다. 놀랍게도 당시 레고의 최대 시장이자 사뭇 가장 보수적인 시장이었던 독일의 부모들도 바로 그 스타워즈와의 결혼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네, 이 설문조사 결과에 고무된 그 아들 키엘드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이 전통의 얼매인 임원들의 반대를 누르고 협력을 승인했다. 그렇게 해서 장난감 산업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오래 지속된 협력 관계 중 하나가 시작되었는데요. 바로 초흥행작인 스타워즈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험과 함께 레고 스타워즈를 출시해서 전체 매출의 6분의 1 이상을 바로 스타워즈에서 내도록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다 불러드리지는 못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스타워즈로 한참 돈을 벌고 있던 이 시점은 사실은 정점이면서 하향점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타워즈를 둘러싼 전투는 레고 내부에서 벌어질 여러 가지 논쟁의 발단에 불과했다. 1990년대 레고 블록의 동화는 광채를 잃기 시작했다. 레고의 성장 가도를 막은 첫 번째 장애물은 사실 1988년에 상호 결속 블록에 대한 마지막 특허가 만료되면서 등장했다. 그러니까 레고가 냈던 특허가 만료됨으로써 다른 기업들도 레고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됐던 레고 그룹의 독점에 균열이 생기면서 무질서한 경쟁이 벌어졌다. 캐나다의 메가블록스, 폴란드의 코비 SA, 중국의 옥스퍼드 브릭스, 그리고 다수의 신생 저가 경쟁 업체들이 레고랑 똑같이 생긴, 그래서 레고에 끼울 수도 있는 저가 제품을 많이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난관은 레고 그룹이 자초한 것이었다. 1993년에 무려 1993년부터 하향이 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무려 15년 동안 이제 그동안 무려 15년에 걸친 두 자릿수 성장률이 정체되어 갑니다. 기존 제품 라인업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는 그동안의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등반을 계속하려면 새롭고 강력한 성장 엔진을 구축해야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매출이 성장이 멈추게 됐던 환경은 외부적인 것이었는데 그 매출 성장이 멈추니까 이제 레고가 다급해져서 대규모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하고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제품의 수의 개수를 크게 늘립니다. 왜냐하면 개수를 늘리게 되면 수많은 제품을 출시하면서 성공작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고는 1994년부터 해마다 평균 5가지 테마를 이제 계속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새 장난감 수를 3배로 늘렸습니다. 그랬는데 신규 제품 라인이 모조리 실패해버려요. 예를 들면 유아를 위한 프리모 라인,
새롭고 더 유연한 플라스틱을 채용한 지넴 라인, 바비 같은 인형들로 구성된 스칼라 라인,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는데 다 실패를 하면서 생산 비용은 급증했지만 4년 동안 겨우 5%만 성장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당시에 레고 그룹의 그래프예요. 맨 위에 있는 게 매출인데요. 매출은 사실상 거의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안정세를 유지했는데 요 보시면 맨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장난감 수예요. 장난감 수가 올라가면서 이익은 실제로 떨어져서 결국은 적자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4년 동안 물론 이익이 성장세가 하락하진 않았지만 5%밖에 못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때 레고가 직면했던 가장 난처한 과제는 빠르게 앞질러가는 세상을 따라잡는 것이었다. 심시티와 롤러코스터 타이쿤 같은 중독성 강한 게임들은 온라인 세계에서 건축 경험을 복제하는 데 대단히 능숙했다. 또한 디지털 특수효과는 영화 속 가상세계에 유례없는 현실성을 부여했다. 게임보이와 엑스박스, 주라기 공원과 닌텐도의 현란함에 비하면 수수한 블록은 지나간 시대의 유물처럼 보였다. 또 한 가지 힘든 문제는 중산층 아동들이 일상이 시간에 쫓기고 꽉 차 있어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아요. 정해진 결말 없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레고식 놀이를 즐길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보통 레고를 하는 정도면 초등학생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시간이 없어져서 레고를 즐기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레고는 1998년에 4,800만 달러의 적자를 냅니다. 그 레고 역사상 최초로 발생한 이 적자 때문에 1999년 전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여 명의 직원이 해고되었다. 따라서 레고는 미래를 좌우할 과제에 직면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레고가 사실은 위험한 상황에 역대껏 성장해 두 자릿수로 15년 동안 성장해 왔었는데 그 정체를 겪으면서 위기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실 제가 아까 이 가족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올레 키르크 그리고 아들 고트프레드 키르크가 운영해오던 회사였는데 최초로 과다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기업회생 전문가인 덴마크 고품질 가전제사 제조사인 뱅앤 올룹슨의 최고 운영 책임자를 지냈던 누구죠? 폴 플로어완이라는 사람을 영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업회생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불러서 우리 회사를 다시 살려내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티안센은 회장 직위를 유지하고 장난감 개발로 초점을 옮기긴 했지만 경영 일성에서 물러서는 놀라운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해고를 하고 이 새로운 그 CEO인 폴 플로우만에게는 그 매출을 2배로 올리면 뭐 두둑한 보너스까지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단행했던 혁신들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 사람은 혁신의 7가지 진리라는 7가지 전략을 일반적으로 지금 뭐 세계 경영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7가지가 사실 다 들어있어요. 그걸 가지고 레고 기업을 혁신을 단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네. 레고 이유님, 레고에 대해서 순수한 것에 반한 사람들이 많았던 게 레고가 버틸 수 있는 동력이 됐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레고가 다시 회생하는 내일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건데 오늘은 어떻게 망해갔나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그 7가지 전략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이거입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람을 고용하라. 그래서 그 현대의 경영서들을 보면 이질성이 창의성을 촉진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뭐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지만 또라이들의 시대 막에서 약간 좀 특이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면 레고 그룹에 그동안 있던 임원과 디자이너들 대부분이 일하지 오래된 덴마크 남성이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위기의식이 없고 동질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그 CEO는 이제 레고에서 20년, 30년 근무한 사람들이 제품 개발을 주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혁신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1,000명의 그 정리해고를 단행한 다음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최고의 인재를 끌어들이고 외부 세계와 연결고리를 넓혔다.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술 중심의 그런 뭐 조이 인터테인먼트를 인수하고 뭐 벤처 기업들을 가져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래는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레고라는 기업은 계속 시골에 있었어요. 그래서 빌룬이라는 그 마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뉴욕에 다른 개발 회사를 세우고 밀라노에 디자인 스튜디오를 만들고 도쿄, 바르셀로나, 뮌헨, 로스앤젤레스에 디자이너 네트워크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레고는 세계 수준의 디자인 인재를 빌룬으로 데려오는 것 대신에 빌룬을 인재들에게 데려가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걸 만드냐면요. 새로운 디자이너들이 막 영입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앞선 디자이너들은 어떤 블록이라는 제한성 내에서 창의성을 요구받았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인력이 들어온 이후에 만들어진 제품을 하나 보면요. 새로운 디자인 팀은 아이가 끌고 다니면 노래가 나오는 끄리형 전자 장난감인 익스플로어 뮤직 롤러 같은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블록이라는 요소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는 두어 해 전까지는 레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레고보다 피셔 프라이스에 훨씬 더 가까운 외양과 느낌을 지닌 장난감 브랜드를 기획했다.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피셔 프라이스에서 많이 보는 그런 장난감처럼 생겼죠.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레고라는 로고가 있는데 레고가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기존의 아이덴티티는 아닌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면서 생긴 일들이고요. 두 번째에 이들의 그 혁신을 위한 전략은 블루오션 시장으로 향하라 였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사례가 나와요. 그 레고가 블루오션을 찾기 위한 시장으로 바라본 것은 장난감에서 교육으로 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과 일본에서 방과 후 교육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었대요. 이 책은 미국에서 지어진 책이지만 한국의 사례가 반갑게 나오네요. 일반적인 한국 아동은 매일 최대 2~3개의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창피하죠. 레고는 레고 블록을 중심에 둔 완전히 새로운 학습 경험을 위한 시장이 열렸다고 판단했다. 레고는 한국 기업인 러닝툴과 손잡고 블록과 다른 레고 요소를 활용하여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핵심은 아이들이 직접 블록을 조립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가령 레고 기어를 가지고 비율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2001년에 문을 연 레고 에듀케이션 센터는 유망한 출발을 했으며 3년 만에 한국에서만 140개소로 늘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레고 에듀케이션 센터를 모르는 거 보니까 아마 지금 잘 안 되고 있겠죠? 네, 너무나 말이 틀린 것.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블루오션을 찾아서 가는데 바로 할리우드로 갑니다. 근데 전작처럼 스타워즈의 라이선스를 따는 게 아니라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이름의 라이선스를 땄어요. 그렇게 만든 게 레고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조립형 영화 스튜디오였습니다. 근데 이 키트가 얼마나 신박하냐면 이제 그림을 보면 이 바로 레고 무비 메이커 세트인데요. 보이시나요? 영화 세트를 만들 수 있는 미니피그와 레고 모형들, 레고 케이스에 들어있는 동작 감지 디지털 카메라, 편집용 소프트웨어까지 들어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레고 앤 스티븐 스필버그 무비메이커 세트라는 그 키트를 가지고 머릿속으로 연출하던 놀이 장면들을 담은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냥 레고를 갖고 노는 것뿐만 아니라 이 레고로 영화까지 만들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블루오션을 풀게 된 거죠. 바로 이 블루오션으로 가자가 두 번째 영역이었고요. 세 번째는 고객 중심으로 운영하라라는 방향인데요. 아까는 이제 그 전에는 레고가 고객 중심이 아니라 유통망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점차 서구 아동 중에 네. 그런데 그 고객 중심으로 운영하라라는 그런 룰을 가지고 네. 방향을 좀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주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서구 아동의 3분의 2가 전자식 장난감에 옮겨가면서 전통적 장난감을 더 이상 가지고 놀지 않는다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자, 블록 쌓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몇 명 없는데 걔네들한테 블록을 파는 것보다 차라리 더 많은 아이들, 다른 아이들한테 레고를 팔자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 뭐 이제 아이들한테 설득력 있는 이야기와 원활한 제작 경험을 만들어줘야 한다. 더 이상 그 조그만 브릭토이는 먹히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액션 피규어를 토대로 캐릭터 중심의 장난감 라인을 개발하는 일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니피그보다 30%더 큰 인간 모형에 끼울 수 있는 정육면체의 형태의 블록을 제작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이 새로운 세트는 큐빅으로 불렸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요즘 애들은 귀찮은 거 싫어해. 너무 어려운 거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전반적인 으로 5살 아이들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수준을 낮추자. 그리고 모형을 일종의 영웅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여기에 막 이야기를 붙여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고에서 이런 것도 했어? 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레고의 기존 그 미니피그예요. 근데 이런 좀 더 사람에 가까운 그 어떤 영웅적인 스토리를 담았고 또 얘는 근육도 울룩불룩해요. 그런 더 사람 같은 그런 피규어를 만드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큐빅 모형의 근육을 새기고 군복과 비슷한 비행복을 입히고 잭스톤이라는 씩씩하고 전형적인 미국식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붙여요. 레스큐 헬리콥터를 몰고 은행 강도를 물리치는 이야기와 함께 더 어둡고 통렬한 경험을 만들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이들이 고객 중심으로 운영하라는 전략에서 요즘 아이들을 분석해서 나왔던 전략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네 번째는 파괴적 혁신을 실행하라. 파괴적 혁신 이제 경영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는 막 되게 기술적으로 높은 게 아니라 요구 수준이 낮은 고객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가 그 대기업에서는 하지 않는 저거 뭐야 뭐 되게 저가형으로 뭐 싸네라고 해서 안 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뭐 그런 게 파괴적 혁신 이론인데 예를 들면 뭐 디지털 사진술이나 컴퓨터 디스크 드라이브 같은 기술들인데요. 이제 이 파괴적 혁신이 경영 전반에서 유행을 하니까 레고도 우리도 이걸 받아들이자라고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레고 3D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3D 모델링을 활용해가지고 레고를 만들고 조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레고 3D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을 위한 상업적 기회를 개발하는데 상당한 초기 투자를 요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 때문에 우수한 프로그래머와 3D 컴퓨터 그래픽 전문가들을 고용했다. 나무 중에는 120명 이상의 일원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 또한 레고는 북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로 실리콘 그래픽스의 슈퍼컴퓨터를 갖추게 되었다. 네, 그러면서 1996년에 이들은 세계 최대의 컴퓨터 그래픽 컨퍼런스인 시그라프에서 레고 뉴올리언스를 레고 버전으로 만든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관중은 열광했다. 참가자들은 3D 레고 블록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뉴올리언스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 가상의 뉴올리언스에는 디지털화된 미니피그들이 살고 있었대요. 네. 그런 것들을 단행했고요. 파괴적 혁신으로 단행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중의 지혜를 활용하고 열린 혁신을 촉진하라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동안 레고는 오랫동안 가족 기업으로 가면서 벽창호처럼 팬들을 소비자로만 볼 뿐 공동 개발자로 본 적이 없는 대단히 고집스러운 조직이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 대중의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제품 개발을 할 거야 라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 레고는 가상 3D 블록을 활용해 자신만의 모델을 조립할 수 있게 해주는 컴퓨터 보조 디자인 프로그램인 레고 디지털 디자이너를 만들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외주를 맡겼다. 레고의 전략은 디자이너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상 모델을 만들고 나중에 레고 팩토리로라는 웹사이트에 올리게 한 다음
맞춤형으로 디자인된 물리적인 세트를 생산해서 그러니까 맞춤화된 세트를 받아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비용을 많이 들여서 이런 온라인에서 내가 레고를 직접 이런 거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그 맞춤형 키트가 배달되는 그런 것까지 시도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지금 몇 개를 소개해드렸냐면 이게 5번째 대중의 지혜를 활용하고 열린 혁신을 촉진하라였고요. 6번째는 혁신의 전 영역을 탐험하라 라고 해서 디자이너들한테 그 블록을 배제한 채 전체 조립 시스템을 개발하라 라는 과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조립 시스템인데 뭐 블록을 가지고 레고 블록을 가지고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 달에 걸친 그 브레인스토밍 끝에 아이들이 색다른 플라스틱 부속을 합쳐서 물갈퀴가 달린 발과 외계인의 머리를 가진 애벌레 같은 기이한 상상 속의 피조물을 만들 수 있는 조립 시스템을 고안했다. 이 시스템은 레고다운 자유로운 놀이를 하게 해주었다. 또한 고전적인 레고처럼 설명서가 없었다. 한 키트에 든 부속은 블록처럼 다른 키트의 부속과 원활하게 결합할 수 있었다. 자, 이렇게 기존의 레고의 속성은 다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레고 블록이 없었어요. 그래서 탄생하게 된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런 레고를 만들게 돼요. 뭐 조립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인간 형태 또는 뭐 물갈퀴가 달린 외계인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레고를 만들게 됩니다. 과연 정녕 레고가 이런 것들을 했던가 하는 그런 것들이 많으시죠. 네, 김주영님 끝까지 오늘 안 읽고 사실 되게 짧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는데 다양한 얘기가 빠뜨리고 싶지 않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오늘 좀 길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아까 1900 몇 년이었죠? 잠시만요. 못 찾겠네요. 그 이제 회장이 과감하게 자기는 이제 물러나면서 새로운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그 기업의 CEO를 영입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다 이루어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 레고라는 거를 싹 새롭게 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때 진행했던 이러한 것들이 다들 기존의 레고답지 않은 그런 것이었고 실질적으로 그 수많은 라인업이 다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고 1,000명이나 되는 조직원들을 잘라냈지만 또 새로운 굉장히 막 기술적인 인재들을 영입하면서 굉장히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요. 결국 레고 그룹은 7가지 진리를 실행을 했는데 이 모두가 다 부실하게 실행하는 바람에 파산 위기로 몰렸다. 경영팀은 새로 영입한 유능한 디자인들을 반겼다. 그러나 그들이 기여하는 바를 사업자의 실질적인 필요와 융합하지 않았다. 또한 창의성을 촉진했지만 방향 설정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으로 과감하게 나아갔지만 혁신을 통해 커다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초점이 충분히 맞추지 않았다. 그 결과는 곧 저주로 판명될 마구잡이 혁신이었다. 네. 네, 박건비님, 이지은님, 장자연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2004년에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언제 물러났는지 모르겠지만 2004년에 그 플로우만이라는 CEO는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CEO였던 크리스티안센이 최고 경영자로 복귀했다. 하지만 회사가 너무 많은 과제에 둘러싸인 탓에 1년 넘게 회생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 그래도 그는 7가지 진리 중에 2가지 진리, 즉 혁신 문화의 구축과 고객 중심 운영을 신속하게 터득하지 않으면 흑자로 되돌릴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다. 물론 7가지 전략이 다 잘못됐다는, 그러니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 너무 많은 걸 발렸기 때문에 레고가 이제 어려움에 빠졌고 사실 다시 복귀한 이 크리스티안센도 역시 혁신은 필요하다.
그리고 고객 중심 운영도 필요하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은 되게 사리적으로 초점 맞춰다 보니까 일부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러한 혁신의 진리를 터득하려는 첫 번째 시도를 크게 망쳤다. 그래서 이 크리스티안센이 복귀한 뒤에 미래가 걸려있는 두 번째 시도에서는 제대로 해내야만 했다. 또 다른 기회는 더 이상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한 20분? 30분 정도로 매일 해가지고 세 파트로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오늘은 방송 상태도 좀 안 좋기도 했고, 읽다 보니까 너무 소개해야 될, 빠뜨릴 수 없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좀 길어졌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앞으로는 한 20분씩 세 파트에 나눠서 여러분이랑 같이 책을 읽을 거예요. 그래서 또 궁금한 점, 그런 의견 이런 거 있으시면 계속해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늦은 밤에도 토요일 밤인데 TV 안 보시고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내일 더 재밌는 얘기로 어떻게 레고가 다시 회생을 해나가는지 그 얘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